때는 2015년 7월 18일 오후 1시 반경입니다. 첩보를 낚으러 외근 중이었던 두 형사님이 심상치 않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시신이 좀 이상해. 이거 아무래도 강력 사건 냄새가 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팀에서 연락이 온 거였는데요. 형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싹 굳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건이 터지겠구나 했는데 한 20분쯤 지났나? 저희 강력팀 팀장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출동하라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네요. 근데 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게 어떤 형사님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다른 관할서 형사였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고 귀가하던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잠시 차를 세우고 바람 쐬러 나갔다가 저희 형사들만 아는 그런 시신, 부패 냄새를 맡게 된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뚫린 지 2년 정도 된 고속도로 갓길이었는데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관내라서 사건이 넘어오게 된 거였습니다. 야, 근데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냄새가 확 날 정도면 엄청 부패가 심각했나 본데요. 예, 저희도 현장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니까 그 부패 냄새가 진짜 코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가 한창 진행 중인가 보다 하고 그 갓길, 가드레일 너머에 시신 쪽으로 갔는데 시신의 옷이 이상하더라고요. 옷이 이상해요? 어떤 상태였길래요? 7월 중순이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 아스팔트에 열기가 아재랑이처럼 피어오를 정도로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니트 스웨터에 기모 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한 겨울에 입어야 할 옷들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 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겨울에 유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옷만 봐서는 그렇게 추정됐는데 부패 상태가 맞질 않았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두개골이 완전히 다 드러나 있었는데다가 구더기가 덜 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랑 배, 허벅지에도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고속도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들짐승들이 시체 일부를 뜯어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이 피해자는 고속도로 갓길에 유기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머리카락이 긴 데다 상의에 여성 속옷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피해자가 여성으로 추정됐는데요. 니트 스웨터가 가슴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는데 팬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일 수 있다. 부패가 심한 상태면 피해자 지문도 신원 확인하는 건 좀 어려웠겠는데요. 그 설치류들이 이 손가락 끝을 다 물어가서 지문 채취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현장 감식을 하던 과수팀이 뭔가를 발견했었습니다. 손끝에 뭔가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그때 마른 비닐 뭉치 같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피해자의 손바닥하고 손가락에 남아있는 표피가 비닐이 뭉쳐있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손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거를 불려서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살점은 결국 동물들이 다 뜯어가고 표피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저희 현장에 있던 과수팀도 표피만 남아서 뭉쳐져 있는 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사건 때문에 과수팀장님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게 어떻게 해서 남아있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짐승에서 훼손된 경우에 저도 보면 그것까지 같이 훼손돼서 막 뜯겨가지고 지문 채취하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현장에 범인이나 피해자를 확인할 만한 다른 단서들은 없었나요?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라 현장에 CCTV도 없었고요. 언제 시신이 유기됐는지 모르니 차량을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분이 입고 계신 옷도 겨울옷이었으니까 범행 시기를 예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피해자 신원을 찾아내셨으니까 네, 오늘 출연하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확인이 되었을까요? 현장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뭐 지문도 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 겨울 옷에서? 근데 옷이라는 건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낸다는 게 쉽지 않죠.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으로 찾아냅니다. 옷으로요? 어떻게 해요? 피해 여성분이 니트 스웨터 안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두 벌이 같은 브랜드의 옷이더라고요. 대형마트에서 만든 저가 브랜드였는데 당시에 부산에서 딱 한 군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그 두 벌을 동시에 구입한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한 달 전쯤에 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구매자는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이었고. 야, 이야. 한 달 전이요? 그러면은 겨울 옷을 6월에 샀단 말이에요? 그런 거네요? 7월이니까 지금 네. 발견한 게. 그러면 일단 그러면 옷을 사준 사람을 누군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일단 지금 매장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 50대 남성이랑 어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여성이 옷을 고르자마자 남성이 바로 계산을 하고 같이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혀 다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요. 다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그 남성은 뭐라고 하던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참.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왜 옷을 사준 거랍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뭐 그래서 이제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피해 여성의 손끝에 달려있던 그 표피, 피. 그 손바닥 외피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피해자를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는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요. 주소지가 부산의 한 고시원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고시원 생활. 형사님들이 찾아갔을 때는 이미 5월 말부터 그 고시원에서 쫓겨난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 달 반 전인데 네. 5월이면 돈을 못 내서 쫓겨난 거예요? 네, 아주 어렵게 산 것 같았습니다. 그 금융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3개월 전부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휴대전화도 3개월 전에 요금 미납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전화비가 많이 나와서 끊긴 것도 아니었고요. 이전에 통화 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누군가에게 걸었던 전화도 받은 전화도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고.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인적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일찍이 결혼을 한번 했었던 게 나왔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전 남편이 키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내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딸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났다고 했고요. 보니까 고아였더라고요. 아휴, 양부모 밑에서 자랐고 최 씨가 이혼할 무렵에 양모가 돌아가시면서 양부도 힘든 상황에 놓이자 같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최 씨와는 연을 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이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힘들게 살게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답은요, 사망한 최 씨에게 옷을 사준 그 50대 남성이 들고 그 있었습니다. 사람이 뭘 알고 있었어요? 그 5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였는데요. 어떻게 최 씨랑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해운대에서 대리운전 콜 대기 중에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는 차를 막 세우고 있는 걸 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줬다고 했고요. 해운대 인근에 이 여성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더 탐문을 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들이 최 씨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대리기사님과 자주 보려면 콜을 부르거나 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요. 전화비도 못 내시는 분이 뭐 차가 있을 리 만무하고. 네. 저 두세 달 전부터 해운대 대리기사 분들이 이제 대기하는 곳에 노숙인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 한 분이 나타났는데 위험하게 도로로 뛰어들고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최 씨였고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다던가 뭐. 이혼 전까지 최 씨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혼 후에 애도 뺏기고 돌아갈 집도 없어지자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진술들을 보면 이게 도로에 막 뛰어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최 씨가 불쌍해서 옷을 사줬다는 50대 남성의 행위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호의를 베풀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려가 안타깝게도 현실로 드러나고 맙니다. 형사님들은 최 씨에게 옷을 사줬던 그 50대 남성, 그 남성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 50대 남성이 최 씨와 함께 인근 모텔로 갔다고 진술을 합니다. 설마 또 이거 불쌍해서 재워줬다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불쌍해 보여서 재워졌을 뿐이라며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며칠 후에 해운대에서 대기하다가 최 씨를 또 한 번 마주쳤는데 길에서 벌벌 떨고 있길래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최 씨한테 집에 안 가고 뭐하냐 하더랍니다. 근데 사실은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하는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50대 남성의 주장으로는 우연히 인근 식당에 갔다가 최 씨 얘기를 듣게 됐는데 옆 가게에서 일하는 남성과 최 씨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동거남이 있긴 했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해운대 한 술집에서 일하던 남성이었는데요. 최 씨에 대해 물어봤더니 50대 대리운전 기사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떠도는 최 씨가 돈도 없고 배도 너무 고프다 하길래 불쌍해서 본인 집으로 데려갔고 그 뒤로 2, 3일에 한 번씩 길에서 만나면 또 집으로 데려가서 재워줬을 뿐 동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씨를 못 본 지 벌써 20일 이상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줬어야죠. 그렇죠. 자기 집을 왜 데려갑니까? 이거는 선의가 아니라 약간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정황상으로만 본다면 정상적인 판단이 일단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한테 접근을 해서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 노숙자들 중에서도 이제 여성 노숙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성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기도 하거든요. 네. 특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저희도 이 남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진 않았습니다. 두 남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강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용의선상에 두고 계속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홀로 거리를 떠돌았을 이 피해 여성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해서요. 형사님들은 최 씨 앞으로 112 신고가 혹시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 모두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이 있다면 112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쪽에 최 씨 이름으로 접수된 신고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시신이 발견되기 열흘 전이죠. 7월 8일에 신고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발견되기 열흘 전에는 적어도 살아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신고는 누가 한 거였나요? 택시 기사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을 내려다 주고 잠시 정차한 사이에 갑자기 뒷좌석에서 어떤 여성이 타더니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여관이요? 사실 해운대면은 그 숙박업소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많이 있거든요. 관광지니까. 관광지라고 네. 아주 그냥 골목골목 있죠. 그럼 택시기사님도 상당히 의아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승차 거부를 할 수도 없는 데다가 여성이 온몸이 젖은 채로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도 오고 그래서 급히 택시를 탔나 싶어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여성이 돈이 없다, 갈 데도 없다는 말을 하길래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택시 기사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본인이 개인 집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구대를 데려간 뒤 어떻게 됐나요? 기록을 보니 보호 후 귀가 조치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최 씨가 술집에서 일하던 남성한테 데려다 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 남성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네. 그랬겠죠. 그 남성을 만나러 간 거였나요? 그런데 그 남성이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최 씨는 그 남성이 일하는 술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결국 그 최 씨가 인근 식당에 내려달라고 해서 당시 경찰관들이 그 최 씨가 원하는 곳에 최 씨를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근처에 있는 CCTV 한 50대 정도를 모조를 네. 수거를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112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7월 8일 새벽 1시 22분이었고요.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 후죠. 새벽 2시 40분경 비를 맞으면서 거리를 떠도는 최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 씨가 걸어가고 그 뒤에 우산을 쓴 남자가 지나갔는데요. 10분 정도 후에 이 남자가 쓰던 우산을 최 씨가 같이 쓰고 이렇게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는 화면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CCTV별로 시간 오차가 심해서 많게는 2시간까지도 오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두 사람 보폭을 한번 재보자 해서 CCTV를 맞춰 보는 데만 거의 12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때 우산 쓴 남자가 최 씨랑 오피스텔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자가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인가 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차 타고 가네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요? 지금 CCTV를 다 지켜보고 있는 다른 형사님들은 보지 못하고 형사님 혼자 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뭘 보셨길래? 그 두 사람이 CCTV에 그 화면에서 사라지고 한 10초 정도 지났는데 도로에서 이제 그 빨간 불이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 눈엔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만 보고 어떻게 알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날 비가 와서 도로에 이제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빗물에 반사돼서 브레이크 등이 도로에 비쳤던 겁니다. 그때 또 버스랑 택시 한 대가 시간차를 두고 그 CCTV에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다음 CCTV를 보니까 버스랑 택시 사이에 하얀색 SUV 차량 한 대가 끼어 있었고요. 그 이전 CCTV에는 버스랑 택시밖에 없었는데 브레이크 등이 켜지고 그 다음 CCTV에 SUV 차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차량을 두 사람이 타고 간 게 아닌가. 근데 그 차가 범행 차량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그걸 또 확인하려면 아마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후의 추적은 아주 일사천리로 확인이 됩니다. 마침 이 두 사람이 타고 간 걸로 추정되는 SUV에 조수석 라이트 하나가 깨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외눈박이, 그 외눈으로 달리는 이 차량을 단박에 추적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범행의 정황까지 다 포착하게 됩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그 차가 이제 고가도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고가도로를 탔겠지 하고 이제 그 다음 CCTV를 확인했는데 차가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도로 아래쪽에 옆길로 빠졌겠구나 하고 그 주변 CCTV를 찾아보니까 이 차가 25분 후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로로 나오더라고요. 25분 후에요. 25분 후. 어디 갔다 온 거죠? 그 고가도로 밑은 막다른 길이었고 공용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나오더라도 2, 3분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었고요. 차량을 CCTV로 쭉 쫓을 때 운전석이랑 조수석 그 양쪽에 탑승한 사람이 CCTV상으로는 하얗게 보였는데 주차장을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돌아 나오니까 운전석은 그대로 하얗게 보이는데 조수석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비어 있었구나. 조수석이 비어 있었다. 얘기잖아요. 둘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영 주차장에 피해 여성을 내려줄 가능성은요? 만약에 내려줬다면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니라는 건데. 저는 그 운전대를 잡은 그 우산 쓴 남성이 범인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조수석이 까맣게 보였던 거는 조수석 의자를 완전히 이제 높이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 안에서 이제 1차로 범행을 저지르고 최 씨를 제압한 후에 그렇게 이동한 게 아닐까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차 안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벌어졌다. 거죠. 벌어진 거지. 형사님이 추리하신 대로 그 차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최 씨를 제압해서 이동한 거라면 다음 행선지는 어쩌면 고속도로였겠네요. 그렇네요. 일단 그 갓길의 피해 여성을 유기하러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형사님들은 이 차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살피는 한편 이 차량의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이 차량이 최 씨와 만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를 역추적합니다. 그 해운대에서 발견했던
그거 전에는 이 차가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 어디서 왔는지 역추적하면 출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어디서 왔던가요? 외눈박이 차량이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서 내려오는 게 확인돼서 차량 번호까지 땄습니다. 참,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게 해준 거네요. 네. 이게 한쪽만 나오니까 네. 구분이 가니까. 네. 그럼 그 차주는 누구였어요? 자, 지금부터 최 씨와 함께 우산을 쓰고 사라진 그 외눈박이 차량의 차주인 이 남성을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해운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주소지로 가보니까 김 씨 부모님만 살고 계셨는데 아들하고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엔 아들이 이혼을 한 후로 생활비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서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 휴대전화는 이미 꺼진 상태였고 기지국 위치로 확인해 보니까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인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인근에서 저희가 아무리 탐문을 하고 잠복을 해봐도 차량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 이미 도주한 것 같은데. 추적할 다른 단서는 없었나요? 김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최근에 자주 전화했던 번호가 2개가 확인되는 겁니다. 치과와 어느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치과? 뭐 병원 사람이거나 치료를 필요로 해서 다녔거나 그쵸? 여자는 또 누구죠? 그래서 바로 치과에 전화해서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병원에 근무하는지 먼저 확인을 했더니 병원 관계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자 중에 있는지 체크하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김 씨가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성이 치료받는 동안 여성의 핸드백을 가슴에 안고 대기하고 있었고요.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다. 그럼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네. 네. 가깝기는 정말 가깝더라고요. 내연녀였습니다. 이 여성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걸 보니까 둘이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연남이랑 같이 뭐 사랑의 도피라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참 어리석네 정말. 지금 이제 둘 다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김 씨 차량을 숲에 걸어놓고 두 사람 다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걸어놨더니 잠시 후에 형사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김 씨 차가 포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때 고참 선배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정말 운전을 잘하셨거든요. 그 선배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셋이 그 길로 바로 포항으로 쏴버렸죠. 그래서 잡았나요? 그 정신없이 달려서 거의 기지국 반경 내로 들어갔는데 방향을 틀어서 저희 쪽으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형님이 갑자기 또 잠깐 이러는 겁니다. 앞을 쫙 쳐다봤더니 김 씨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형사님도 같이 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형님이 잠깐 외치는 사이에 차가 이미 지나가서 처음에 뭘 본 건지도 몰랐습니다. 야, 형님이 저 차 따라 붙자 해서 선배랑 저는 뭔지도 모르고 형님이 봤다고 하니까 차를 돌렸죠. 근데 그 김 씨 차가 맞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놀랍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50km, 60km만 돼도 상대 차 잘 안 보여요. 저도 달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봤지?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해안도로에 차를 세우고 김 씨랑 그 내연녀가 차에서 내려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관광객인 마냥 그냥 야, 바다 좋다 하고 천천히 뒤를 따라 붙었죠. 일단 김 씨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도주 못하게 저희 셋이서 딱 막아서고 우리 경찰인데 뭐 때문에 온 줄 알지? 하고 이제 던졌죠.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고 이제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눈은 못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내연녀는 저희 보고 엄청 놀란 눈치고요. 그래서 부민에게 이제 여기서 얘기할까 안 그러면 차로 가서 얘기할래? 했더니 차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했나요? 자백했습니다. 7월 7일 밤에 내연녀랑 술을 마시다 내연녀가 자정이 지나 집에 돌아가자 술을 더 마시고 싶었던 김 씨가 차를 끌고 해운대로 왔다가 최 씨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거짓 음주도 했네. 음주도 했네. 그래서요? 그 술이나 한잔 할 생각에 최 씨를 차에 태웠는데 최 씨가 갑자기 어디를 가냐 다시 돌아가자며 핸들을 붙잡고 내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나치범으로 신고를 당할 것 같아서 최 씨를 몇 대 더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그 최 씨가 갑자기 축 늘어져서 죽은 줄 알고 자기가 이제 자주 다니던 그 고속도로 갓길에 가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에서 부은 결과가 나왔는데 갈비뼈가 4대나 부러져가지고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는데요. 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발견 당시에 속옷이 또 벗겨져 있었다고 아까 하신 것도 계속 걸려요. 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나요? 그때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확인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자가 돌아가자고 했는데 몸싸움 하다가 때려서 살해까지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네. 이 범인은 어느 정도의 죗값을 받았어요? 살인 그리고 상해치사 혐의로 6년을 받았습니다. 응? 6년? 유가족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최종 선고가 6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휴가족이 없잖아요. 유가족이 누가 아까 있는데? 고아였잖아요. 휴가족이 없는데? 전 남편이 유일한 이혼을 한 거잖아. 아 자녀가 있으니까 아, 자녀. 자식이 상속자잖아요. 자식이 가족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자인 남편이 합의를 할 수 있었던 모양이죠. 아니, 일단 합의를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혼자 헤매고 있을 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다가 그렇죠. 무슨 자격으로 합의를 봐요?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래 형사를 거기 불렀을 거냐고. 아, 인간 아니네.